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왜 망하지 않냐? 수수께끼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 경제를 보는 착시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의 배급망 그거 외에 주민들이 서로 교환하는 시장이, 근데 그 두 개의 구획 말고 중간에 하나의 구획이 더 생기고 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제 전공은 북한 정치, 남북 관계, 그리고 평화 이쪽을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담화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핵 참여 안 한다, 초청하지 마라. 두 번째, 없어져야 될 통일부가 자꾸 왜 성명을 내냐. 그 다음에 흡수통일 망령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 원산 갈마지구에 개별 관광을 할 거냐 논의가 있거든요. 개별 관광 자기들은 관심 없다, 이런 부정적인 성명을 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8월 군사훈련 문제다라는 우리가 수용하기 되게 어려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과거의 김여정의 독설에 비하면 약간 톤은 좀 다듬어진 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조치를 따옴표를 쳐서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거절을 한 형식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표현은 많이 다듬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정은이 작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개념을 제거하려고 하는 등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요. 그게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 내용은 그 1년 전에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근데 그 연락사무소를 새로 짓는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죠. 2021년 9월에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종전선언 제안을 하는데, 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달에 성명을 내요. 그 성명에서 소위 주정론을 철폐를 하는 성명을 해요. 되게 예상 못한 발언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적은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고 전쟁 자체가 주적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 이게 주적이었는데 그런 대상을 적시하지 않는 주적론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전쟁 자체가 주적이라고 해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종전선언에 약간 화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게 이제 21년 9월, 10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되는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북한 주정론을 다시 제기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2022년, 3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식이 되고 북한도 지원하는 형식이 되면서 간접 대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런 와중에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21년도에 북한이 주정론을 전쟁 자체가 주적이다 이렇게 바꾸었을 때 이제 국제사회가 그걸 잘 받아서 처리했더라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적 두 개 국가
하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죠. 이번 신간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표지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두 지도자의 리더십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두 지도자는 어쨌든 되게 권력 투쟁을 스스로 이겨내면서 권력을 잡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승리한 거고, 김정은도 김정남이라는 앞서가고 있던 후계 구도를 뒤집고 본인이 후계자가 된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되게 냉철한 권력 정치 이미지를 두 사람이 다 갖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약간 더 고민할 지점이 미국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고 생각해서 마치 미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동맹들과의 관계부터 먼저 조정하고 경쟁 국가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도 먼저 동맹국들 관계부터 재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저희가 흔히 tyranny of the weak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자가 전횡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제사회는 미국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나라니까 약한 나라들이 지 맘대로 하고 힘센 나라는 공공재 제공한다고 국력이 쇠퇴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 반대하고 국방비 올려라 하고 동맹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이런 리더십을 보이는.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미국에 대한 이 선한 이미지로 보면 되게 일탈의 정치인이지만 미국의 현재 상황이나 국제정치에 대한 패권적 지위에 있는 강대국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거로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두 지도자가 다 같이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이익에 기반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거슨 법칙이라고 있어요. 퍼거슨 법칙은 국방비가 그 국가의 부채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이자가 국방비보다 높으면 그 제국은 쇠퇴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올해 들어서 부채에 대한 이자 내는 액수가 국방비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는 거, 국방비가 1,000조 원이라는 건데 그거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조정, 지금 관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도 늘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소위 미국이 달러 패권국이면서 동시에 달러의 이자율을 금리를 낮춰가지고 미국이 무역 수지에서 이득을 보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잘 설명하는 보고서가 미란 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 보고서의 요지는 어쨌든 주축국으로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면서도 약한 달러를 가져가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대해 관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100년짜리 국채를 강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붕괴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씨 일가의 권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북한 경제가 왜 망하지 않냐, 그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 경제를 보는 착시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탈북민들 인터뷰를 쭉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면 2016년도가 북한 경제의 피크예요. 대최호황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막 하고 하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북한 경제가 상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나쁘다라는 경제가 나쁘다라는 착시를 가지고 대북 정책을 펴왔던 거거든요. 즉 그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생겼던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 전면적인 민간 경제, 민수 경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어요.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민수 경제에 대한 전면적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를 돌아보면 2016년에 제재가 합의되고 17년, 18년에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3번의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하고 5번의 정상회담 이렇게 남북관계도 북한이 회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상외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매우 강한 제재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의 효과가 2018년, 19년에는 북한 경제에 실제 영향을 못 줬던 상황. 그러면 사실은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에 코로나 셀프 락다운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3년간을 북한이 어떻게 버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를 해봐야지 북한 경제가 정말 어려웠느냐 아니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어렵다, 붕괴 직전이다 이런 시각들은 그 코로나 3년의 셀프 락다운을 주목하는 분들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거고 일부 다른 대안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북한이 2016년에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펙트라 그러죠. 중국의 이윤들이 북한으로 넘쳐나는 그 혜택을 가지고 북한 경제도 일정한 성장세에 있었다라고 보니까 코로나 3년을 빼더라도 현재 북한이 붕괴로 가고 있는 시나리오로 보는 거는 우리가 너무 북한을 과장해서 어렵다고 봤던 결과 아니냐 이런 평가들인 거죠. 저희가 전통적으로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의 배급망, 국가 경제망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교환하는 시장이 있고 이 두 개로 구획되어 있다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착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두 개의 구획 말고 중간에 하나의 구획이 더 생기고 있다. 그게 소위 국가시장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부 학자들이 북한의 그 국영 상점망과 배급망이라는 국가 유통망에다가 국가가 상품을 시장에다 직접 판매하는 국가시장 그리고 세 번째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시장 세 개로 분화가 된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기존의 배급망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서 생기는 물품이나 그것을 물물 교환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포탄 보내서 받는 생필품이나 이거를 과거처럼 시장으로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물건들을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시장은 사실은 상품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공급되던 물품이 국가 시장으로 가니까 일반 시장은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북중 관계가 지금 아주 원활하지 않으니까 중국을 넘나들면서 수입해서 팔고 사고 하던 그런 보따리상들이나 이런 북중 관계에서의 시장이 지금 많이 통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공급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장은 가격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품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국가 시장에 국가가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 경제를 보시던 분들은 그 국가 유통을 배급망과 시장 두 개로만 봤던 분들인데 지금 중간에 국가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 물가 부족, 물품 부족 이런 것들이 마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사실은 물품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식 물품이 부족하고 물품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2개 유통구조가 3개 유통구조로 변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장의 가격만 쭉 추적하다 보면 최근에 북한 경제가 물가도 오르고 환경도 이상하고 이렇게만 시그널을 가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고, 그다음에 한국이 그동안 접촉해왔던 시장 경제에 활동하시는 많은 탈북민들과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그 국가 시장망에는 접근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는 정보가 전통적인 시장의 정보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보다도 더 과장되게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는. 이번 신간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천사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클린턴 시절과 그 이후 시절이 완전히 다른 대북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린턴 시절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인게이지먼트, 관여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클린턴 정부가 북한한테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관료들이 고민했던 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 벼랑 끝 전술은 이런 거잖아요. 흔히 저희가 농계 전술 얘기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북한이 협박을 하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한반도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전쟁에 휘말려 드는 것을 용인하든가, 둘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동맹국이 전쟁에 빠져들게 할 수는 없으니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의 집행부들이 고민한 게 노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여기가 레드라인이니까 네가 이걸 넘어서면 우리가 널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은 일부러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그럼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은 체면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거를 반성하면서 미국이 우리는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 부시 정부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설정 안 하고 그러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이 없다고 했는데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부시 대통령이 타협을 해요. 2.13 합의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서 노 레드라인 정책은 결국은 북한한테 못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전략적 인내예요. 그래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든 또 북한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북한을 무시하자. 그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입안이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비판했지만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90년대 이후 역대 미국 행정부 중에 북한하고 한 번도 협상을 안 한 유일한 정부가 바이든 정부예요.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 대북 정책을 그대로 평가하고 가져와서 북한에 대한 무시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되는, 그게 미국의 전략적 인내 버전 2가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죠.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인수인계하러 갔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지나 보니까 북한의 핵무기 숫자나 핵능력이나 이런 게 실제 위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 나라를 밝힐 수 없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 나라가 북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과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타입이면,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 정부, 오바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무시하고 제재를 계속함으로 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서로 다른 대북 정책을 갖게 됐죠. 북미 회담에서 장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이 장소 문제, 제 책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장소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북한은 일단 평양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국가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알지만 북한은 불법 국가고 록 스테이트고 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평양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북한이 인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동 수단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기차 말고는 정상회담을 하러 외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까지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비행기를 빌리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기가 정말 창피했다, 다시는 남의 나라 비행기를 빌려서 가지 않겠다라고 문 대통령 2018년 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은 이제 예민한 건데, 미국은 반대로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게 싫은 거잖아요. 압박을 해서 북한에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첫 시작이 2018년 3월 31일하고 4월 1일 날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국무부 장관이 되는데,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할 거냐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CIA 국장한테 평양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안 알려져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서가 공개됐는데, 그 친서의 끝자락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소를 평양에서 해줄 거를 결단해 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쓴 거예요. 그 얘기는 폼페이오 국장이 평양은 절대 안 된다라고 김정은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게 4월 1일이잖아요.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해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도보다리 대화를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이 따로 하거든요. 독대를. 그 도보다리 대화가 그냥 저희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대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장소 얘기를 부탁한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해서 평양에서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거를 전달을 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스위스에서 하자, 여기서 하자, 말하라고 와라, 하와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 오가다가 결국은 북한이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거기서 되게 자기가 안타깝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그러면 장소를 싱가포르로 하는 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비행기 빌리러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다시 디펜던트 되는, 종속되는 길을 열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의 대중국 정책을 북한이 가졌을 건데, 그게 잘 안 됐다. 싱가포르 회담의 장소와 관련된 에피소드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하노이 회담도 똑같이 논란이 돼요. 하노이 때도 저기가 10월 달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서 2차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하거든요. 근데 또 장소 문제가 놓여돼요. 폼페이오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회담이 또 지지부진해진 상황이 왔어요. 그 과정에 북한이 몽골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몽골은 기차로 북한이 갈 수 있으니까 자기 기차로 가는 거죠. 근데 미국의 팀들이 몽골에 파견이 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정상회담 할 수 있는지 사전 점검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답이 울란바토르에는 정상회담을 할 만한 호텔 2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에다가, 그러면 그 호텔은 미국 측이 써라. 자기들은 기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울란바토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우리가 숙식하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결국은 미국 측이 그걸 반대하죠. 그래서 협상이 계속 안 되던 상태에서 12월 2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진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 진서에 대한 답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왜? 북한이 굴복한 거죠. 그래서 그 진서에 보면 귀하가 태국 방콕이나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자고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둘 중에 선택하는 걸로 입장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양을 결국은 안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굴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왔다. 이런 게 이제 회담 성사와 관련된 장소 문제예요. 근데 요 두 번째 장소 문제, 하노이 회담 장소 문제가 논란이 될 때도 삼지연에서 아까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을 했잖아요. 9.19 때 삼지연에서 트럼프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똑같은 독대를 해요. 그 독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장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시진핑 비행기 빌려서 갈 수는 없다. 지난번처럼. 그러면서 제안한 것 중에 되게 특이한 게 동해안에 미군 함선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항공모함이겠죠. 거기에 자기가 가서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문 대통령 해보로 그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문 대통령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그 점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죠. 이제는 평양 아니면 자기들은 회담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매우 강한 아마 북한의 입장일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이제는 너무 잘 알죠. 계속 밖에서 북한을 압박했는데 결국은 그 성과가 안 좋았고 지금은 그러면 회담을 하자고 하는 쪽이 평양을 들어가지 않으면 회담이 안 된다는 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장소 관련한 에피소드. 2018년 6월 30일 판문점 회담의 성사를 둘러싼 에피소드가 무엇이고 8.15 이후 상황이 악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잖아요. 결렬되고 북한이 약간 ICBM을 발사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3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앨리슨 후크라고 그 당시 백악관에 있었고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 됐어요. 이분을 판문점으로 보내서 진서를 보냅니다. 북한한테. 그 진서는 우리 회담 결렬된 거 아니니까 다시 만나자 이렇게 내용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다음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재하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세 가지 제안을. 첫 번째, 6월 12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귀하가 한국을 방문해 달라. 그러면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겠다. 두 번째로 장소는 판문점에서 하든가 아니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상 정상회담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중재하겠다. 세 번째는 실무회담 없이 바로 탑다운식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거를 4월 12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이 없으니까 문 대통령이 5월 달에 다시 미국에 그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6일 날 우리 한국 측에다가 6월 방문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를 했다. 공개했다. 시점도. 그리고 장소는 판문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함선에서 하는 거다. 이제 회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게 630 판문점 회담으로 간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판문점 회담 이후에 결렬이 된 거나, 그 판문점 회담이 52분인가, 54분인가 그 정도를 하거든요. 통역을 포함해서. 근데 그 회담의 30분 가량을 김정은 위원장이 8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라. 그거 중단하면 내가 바로 대화에 나가겠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거예요. 50분 중에 30분이니까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강조하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중순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한테 8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는 거를 검토해라 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근데 당시에 한미연합사령관, 뭐 주한미국 대사 이분들이 다 군인들이거든요. 한미연합사령관 당연히 군인이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당시 해리 해리스라고 인태사령관 하던 사람이 와 있었어요. 군인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한국 정부 입장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제 책에 소개된 27편의 친서 중에 제일 마지막 친서가 2019년 8월 5일자 친서예요. 그 마지막 친서에서 김정은이 각하가 내가 630 판문점에서 그렇게 군사훈련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를 결국은 해가지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실망했다 각하한테. 이런 얘기를 장문의 편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리고 북한이 그때부터 저희가 잘 아는 KN-23, KN-24, KN-25 초대형 방사포, 이스칸데르형 간 로켓 이런 걸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6일 날 폴란드에서 회의하다가 폴튼 보좌관한테 내가 당신 말 들은 거를 후회한다. 한미군사훈련 안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기로 한 회담을 하루도 연장하지 말고 끝내라.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폴튼 회고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한미군사훈련 문제가 부드럽게 해결됐으면 아마 판문점 회담 이후에 제대로 된 3차 정상회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저희가 아는 북미 회담이 그걸로 동결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부가 되게 노력을 해서 중재를 해서 630에서 만나게까지 했는데 그 이후 상황 관리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북미 회담이 거기서 더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갔다는.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이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기 시작.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미군사훈련이 우리가 삼축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확장 억지에 기반해서 삼축 체제는 킬체인과 KMD, 한국형 MD 체제, 그다음에 한국형 보복 전략, KMPR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킬체인은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스트라이크 한다라는 개념 플러스 소위 디캐피테이션 참수작전,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 이제 북한 애들이 우리한테 불만을 표한 게 아니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마주보고 밥도 먹고 해놓고는 참수작전 훈련을 하냐. 이게 이제 북한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북한의 관료들은 자기 수령을 상대로 한국이 또는 미국이 참수작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할 부하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약간 안타까운 거는 F-35를 박근혜 정부 때 수입하기로 했는데 만드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 들어온 게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도입이 돼요. 근데 그 참수작전의 주된 수단이 F-35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한 F-35를 한국이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안보 딜레마처럼 서로에 대한 불신을 막 강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뭐 우리는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훈련을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또 서로 이제 그런 안보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튼 보좌관이 이런 표현을 자기가 조마조마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볼튼은 회담이 결렬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역할이. 근데 막 서로 스몰 딜 하냐, 빅 딜 하냐, 막 이러다가 회담이 이제 약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러면 제재를 북한이 원하는 제재 5개를 한목에 해제하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또는 북한이 행동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일부 제재만 제재하고 비례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면 어떠냐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볼턴 보좌관이 옆에 있다 자기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받는 순간 협상이 성사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볼턴이 쓰기를 다행스럽게도 김정은이 이거를 거저쳤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미국의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분들도 사실은 그 순간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받았더라면 하노이 회담이 아마 타결됐을 건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서 결렬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그때 김영철 특사가 1월 달에 백악관을 갑니다. 그 김영철 특사가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하는데 이분이 2018년 6월 달에도 친서를 전달하거든요. 2019년 1월 달에도 친서를 전달합니다. 두 번을 전달하는데 2018년 6월 달 때는 되게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친서를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전달을 해요. 근데 2019년 1월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영철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한 손으로 전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흔히 우리 젊은 친구들 쓱소라 하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그걸 받는 사진이 그 친서 전달 사진으로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철 특사가 정말 하노이 회담의 성사를 바랬느냐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 강경파들이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볼턴하고 협상이 안 되게 사실상 공작했다며 북한은 김영철 특사가 강경파로서 협상이 안 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김영철 특사가 한 손으로 친서를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답서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잖아요. 그 답서가 두 줄짜리 답서예요. 근데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사진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영철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하면서 김정은이 막 파한대소하는 사진을 실어놨거든요. 근데 두 줄짜리 친서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파한대소했다는 거는 뭐를 뜻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미국의 분위기 변화를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통념은 기대를 갖고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다른 해석은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회담 결렬까지 생각하는 강경한 마지노선을 갖고 갔던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해석들이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체가 그렇지만 아주 완벽하게 국제정치에 갖고 있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영향력을 더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북한하고도 협상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하듯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보도진이 와서 촬영하는 장면은 처음 봤다.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이벤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협상 타결에 대한 진정성이라기보다는 다만 기존의 미국 정치인들과는 달리 북한한테 협상을 해서 정당성을 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리스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서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딜이라는 결과를 선택한 것은 꼭히 회담이 타결돼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거고 제 책 제목에서 제가 사실은 출판부하고 실경이 한 게 있어요. 부제목에 노딜 전략이라고 쓰고 제가 거기에 영어 제목을 써달라고 했어요. 워킹 어웨이. 노딜 영어로 노딜이 있는데 노딜이 아니라 워킹 어웨이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요청했느냐? 출판사에서는 선생님 제목에 영어 그렇게 쓰면 되게 촌스럽습니다. 이러는 거를 제가 뭐 우겨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협상을 할 때 빅딜과 스몰딜과 그다음에 스몰딜 플러스 알파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다. 그 하나가 워킹 어웨이다. 그러니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 상대방이 이게 더 당황해서 다음 회담에서는 양보하게 돼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수상하고 협상할 때 레이캬비크 회담이 있어요. 그때 워킹 어웨이 한 게 그 다음 회담에 소련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는 거. 이런 안이 있다고 볼턴이 막 설득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하노이 회담 직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좋은 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번 하노이에서 내가 한번 박차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옵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노딜이라고 하는데 워킹 어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반영해서 노딜을 결렬이라고 쓰지를 않죠. 그래서 보통은 노딜 그러면 결렬, 이렇게 북미회담 반대론자들은 결렬이라고 썼는데요. 계속 한국 정부는 노딜이라고만 썼어요. 근데 좀 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워킹 어웨이죠. 걸어 나오기 전략. 그거는 회담을 결렬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회담이 있다는 걸 전제로 다음에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고 대북 정책에서의 협상을 해왔고, 꼭 타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없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워킹 어웨이 했기 때문에 다음 회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먼저 친서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지금 북한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밥 우드워드가 쓴 분노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매티스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책에는 그 숫자는 안 나와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래저래 이메일 보내고 뭐 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정인 교수님, 연세대 이메일 보내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이 24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핵무기 숫자의 기준이에요. 계산의 기준. 저희가 1년에 북한이 7개나 8개 생산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 2017년 현재 24개니까 그 후에 이제 8년, 9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단순 계산은 7 곱하기 8, 56개를 24개에 더하는 숫자, 이렇게 보는 건데 2018년, 19년에 홀딩했다고 치고 그렇게 해도 50개 이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핵무기로 갖고 있는 것과 핵연료로 갖고 있는 것도 또 있으니까 최소한 북한이 50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이고, 그리고 그 8년 사이에 북한이 잠수함, 그다음에 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그다음에 ICBM 화성 19호, 괴물 ICBM이라고 해서 이제 다탄두가 되는 ICBM이거든요. 군사 정찰을 해서 이런 북한의 5대 군사 과제가 거의 지금 완성돼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능력으로 보면 우리도 많이 비약했지만 북한도 상당히 많이 비약했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더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 고민할 지점인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스트라이크 하면서 했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스트라이크 하기에는 거리가 일단 1000km가 넘으니까 한국과 남북 관계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도움이 실패한 게 초음속 미사일을 섞어 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데, 북한이 그 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계속 실전 배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능력으로 보면 북한이 2017년 상황과도 또 다르게 지금 대단히 진전돼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그 점에서 비교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는 중국은 원래 미국과 협조적인 체제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는 동방에 관심이 없었을 때죠.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완전한 뒷배로 돼 있고, 북한은 러시아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돼 있죠. 심지어 포탄도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고 군사 기술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군사적으로는 수정주의 체제에 가깝다는 거죠. 에피소드로 2014년, 15년도 제가 뭐 미국에 연구년 있을 때는 미국 친구들이 북한하고 이란이 가깝다는 건 다 아니까
근데 북한이 다 이란 미사일 수입하고 이란으로부터 기술 도입해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영문에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 보내고 핵무기 기술 보내고 하마스 지하 땅굴 파주고 이거 방향이 지금 반대고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대량살상 무기나 이런 것의 수출 국가로 지목받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사실은 글로벌 문제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달라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그 당시의 협상 중에 하나인 동결 문제는 지금은 뭐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돼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군비 통제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 핵 군축 또 군비 통제 이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군축으로 얘기하는 건 핵무기만 가지고 서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북한을 대하면 한국 국민이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지.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고 군비 통제 협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부터 시작해서 뭐 미사일, 우리 현무, 뭐 북한의 ICBM 이런 걸 다 두고 그거를 서로 어떻게 평화적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가는 군비 통제 협상의 프레임을 잡아야 되고 미국도 사실은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식의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부의 일부 인사들이 군비 통제 협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게 항의를 해서 그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하고 했던 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 통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초래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협상을 시도한다면 김정은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그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소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또는 글로벌 평화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트위터를 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너 평양 올 수 있냐? 이런 협상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죠. 얼마 전에 미국의 일부 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왔다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평양 가지 말고 판문점까지만 가라. 미국에서는 아마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북한은 평양으로 오면 대화할 수 있다. 이 정도였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지, 가서 뭘 할지도 협상이 실무회담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덩그러니 본인이 가서 협상만 할 수도 없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협상의 알맹이를 만들기 위한 접촉들과 이런 거를 누가 중재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 풀리느냐 아니냐 이런 변수들이 작동을 같이 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단일 안건만 가지고는 협상이 안 될 거고 포괄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나. 예를 들면 휴전이 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이 어떻게 손을 떼느냐 이런 것도 협상의 하나의 내용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수십 년간의 대립 속에서 북한이 미국에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최종 목표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군비 통제 협상이죠. 군비 통제 협상의 시작은 신뢰 구축 조치니까 신뢰 구축 조치의 출발점은 뭐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감시라든지 사전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한 것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군비 통제 협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측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앞으로의 신뢰 구축의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만 한국의 군부나 미국의 군부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북한을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로 가는 것 같이 비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반론이 많이 제기됐던 건데 어쨌든 북한이 원한 거는 군비 통제 협상 그리고 체제 인정 이런 정도라면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다른 거죠. 다른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일반적인 미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북한이 불량 국가로 남아 있는 한 북한 체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대전제하에서 북한을 중국의 종속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관리하는 이 프레임이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그게 전략적 인내의 기본적인 틀이기도 하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달랐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외교력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뱀부 대나무 외교 그러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해칭한다. 이게 이제 베트남 외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사이가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베트남처럼 중국에 대해서 할 소리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의 정도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북한이 중립을 하든가 뭐 이런 정도의 포지션만 돼도 북한을 끌어내는 쪽으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폼페이오 CIA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하자고 한다라고 해서 평양을 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1일, 3월 31일, 4월 1일 2018년도에 갔는데 그때 폼페이오 CIA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슬쩍 떠보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 거다라고 중국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은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한반도가 티벳이나 신장처럼 될 거기 때문에 중국한테 좋은 옵션이다. 자기는 사실은 주한미군이 있는 게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김정은이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폼페이오 회고록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기세. 근데 폼페이오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북한이 베트남처럼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은 가졌던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불쾌했고 중국이 한국과 북한 양쪽에 대해서 다 이런 식의 시각을 대단히 불쾌한 불쾌하다는 표현을 남북에 다 전달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이런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고 조심한 건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목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한국은 사실은 북미 관계 중재하다가 오지랖이라는 욕도 먹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장문의 친서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재개하면서 2019년 8월 5일 친서에서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욕도 먹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연설을 하거든요. 남북 협력에 대해서. 그 다음날 북한의 조평통 성명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수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어쨌든 이 북미 관계를 중재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종전선언 얘기를 또 꺼내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판도 많고 무모하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좀 숙명적인 위치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그 어려운 길에서 우리는 한미동맹도 유지해야 되고 또 전작권도 전환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긴장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쫓는 다양한 과정에서 쉬운 길은 없죠. 그리고 모두에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노력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마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망했던 것 같은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얘기하는데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평화적 두개 국가론으로 일단 과도기로 전환시키고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통일 문제로 넘어가는 이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적대적 두개 국가론에 대해서 왜 통일 얘기 안 하냐고 이렇게 막 논란을 벌일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적대적 두개 국가론의 북한을 관리하고 달래고 관여해서 평화적, 협력적 두개 국가론 상태에서 한 번 더 평화를 관리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로 가는 헌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통일 방안이나 헌법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일단은 평화 관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통일된 지지가 필요하다. 그게 참 요청사항.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과거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바라실까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왜 제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 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상회담 만들겠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적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5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답을 빨리 해주라. 그래야 북한한테 전달해서 내가 중재할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갖고 전제로 정상회담 날짜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주미 대사관의 외교관이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너무 굴욕적인 거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발 한국 좀 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속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관이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뭐 정치인이 된 분한테 누설을 한 거예요. 한국 굴욕 외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막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 꼭 와달라고 막 얘기하는 게 자기가 보기엔 이상하고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막 굴욕 외교 논란이 시작됐어요. 근데 한국 정부 입장과 우리 전략적 포지션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에서 7일, 27일 사이에 와야 돼, 한국에. 그렇잖아요. 이미 전달한 상황이고, 그 미국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외교관이 막 이렇게 지금 굴욕 외교 같이 자기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언론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벌어져요. 근데 5월 16일 날 미국이 6월 달에 방한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걸로 이제 논란은 끝났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빅픽처가 있는데 빅픽처대로 대통령이 뭔가 하는데 이 순발이 돼야 될 외교관들이 제일 아프게 공격한 거예요. 굴욕 외교로.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게 큰 빅픽처는 실현해야 되고 그 안타까웠던 장면이었죠. 저희들도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 630 판문점 회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님비같이 너무 강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막 들끓는 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도 바보가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자꾸 북한을 전략적 인내, 무시 전략 이런 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북한 곧 붕괴한다, 경제 어렵다, 쟤들 능력이 안 된다, 미사일 쏘면 실패했다, 뭐 탱크 다 녹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니잖아요. 하노이 회담이 끝났는데 북한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노이 회담 끝난 후에 북한이 4월 25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때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교환한 선물이 칼을 서로 교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퍼즐이 맞춰지죠. 그리고 630 회담을 북한이 잡아놓고 자기는 이제 나갈 생각을 이미 굳힌 거잖아요. 중국 측에다가 6월 20일 날 시진핑을 북한에 초청을 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자꾸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630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정보가 있는데 북한이 시진핑을 오라 하는데 시진핑이 안 가면 그렇잖아요. 북중 관계가.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 취임한 최초로 평양을 방북을 하는 게 6월 20일 1박 2일짜리 북중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하노이에서 이제 실패했고 좌절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북방 동맹, 러시아,
중국 이쪽과 관계 회복하는 전략으로 630 판문점 회담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라는 게 일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다 이기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전투에 이기다가 전쟁에 지나. 또 반면에 막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이겼어. 왜? 내부가 분열돼 있으면 그런 일치된 결과들을 해서 진전하는 데 실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교에서 받아야 될 교훈들 아니냐. 짧은 시기지만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 외교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략적 포지션이 되게 많은 시기였어요. 그 시절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교훈들을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대 출판부에서 이 책을 쓰게 되면서 많은 대학의 학부생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디테일한 각주도 달아야 되고 하다가 보니 조금 글이 난해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좀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값을 39,000원을 달았는데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책값을 비싸게 하면 누가 책을 학생들이 사보냐. 근데 이제 출판부에서 교수님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메일 와가지고 저보고 나가서 지금 이 책 홍보하러 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농담이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로 여러 독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가까운 시일에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 시절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